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처음 대기업에 입사하셨을 때 13만 불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인터넷들을 보면은, 그런 방송들을 보면 그 정도 받아도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월세가 많이 나가서 아내와 같이 가면 저금은커녕 단순히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만 다 돈을 써야 해서 미국 취업의 현실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유학고수님께서는 처음 취업하셨을 때 가족 내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 후에 유학을 나가고 싶어서 박사 마친 후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취업하지 못하기에, 아내가 F2나 H4 비자니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혼자서만이라도 돈을 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어야 결혼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한국에서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박사 마친 후 전자제품 대기업처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품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상용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는 쪽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답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저는 공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미국 공학 박사 간 마친 사람의 초봉 수준으로 연봉을 받았어요. 그게 보통이라 하면 또 다 이렇게 받을 거로 기대하시겠지만 잘 받으면 13만 불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13만 불 넘게 받고 들어갔고요. 조금 다니다 보니까 살짝 올라서 13만 5천 불 정도 됐었어요. 뭐 그런 수준에서 연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연봉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제가 이 말하기 전에 이 13만 불이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큰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제가 지금 대충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을 13만 5천 불을 받았다고 치면은, 자, 그거 달러 환율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5천만 원이에요. 자,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고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믿기 힘들죠. 그런데 연봉이 미국에서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까?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고 아주 심각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인터넷에서 카더락하는 통신으로 떠도는 말 중에 정말 납득하기 힘든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대기업 다녀서 억대 연봉 받아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라는 썰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썰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한국에서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잡을 잡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겠죠. 그리고 처음에 그 오퍼를 받으면, 우와, 나 한국 돈으로 막 환율 계산해 보겠죠. 나 1억 5천만 원 받았어.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기뻐하겠죠. 근데 어느 나라나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주마다 뭐 약간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대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채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연봉이 한 그렇게 한국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전체 연봉의 3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 진짜네, 미국에서 그렇게 연봉 많이 받아도 세금을 3분의 1을 낸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봤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인터뷰를 봤는데 미국 대기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소기업, 미국에 있는 소기업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느니 한국 가자 해가지고 한국 가서 한국 대기업을 다녀줬어요. 그때 제가 억대 연봉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억대 연봉 받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세금으로 나가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저는 한국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봤고 미국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얘기해 보면요, 연봉이 억대가 되면요 세금으로 한 3분의 1 정도 내주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건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고액 연봉자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기관들이 다른 그냥 저액 연봉자, 뭐 연봉 한 뭐 3,000불 받는 사람, 3천만 원 받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하고 세율이 같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미국에서 대기업 다녀봤자 연봉 억대로 받아봤자 세금으로 다 나간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 정도 그 금액을 한국에서 받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세금 그 정도 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금이 세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서 남는 게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 대기업들이 연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율도 높은 거예요. 근데 한국 대기업에서도 그 정도 연봉 받잖아요. 근데 세금 그 정도 내야 돼요. 그런데 한국 대기업과 미국 대기업을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직급, 똑같은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원했을 때 미국 대기업이 훨씬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게 느껴지는 게 미국 회사 연봉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대기업을 다닐 때랑 미국 대기업을 다닐 때랑 박사 마치고 초봉 수준에서 연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 취업에 모조리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유학생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국 대기업에 붙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참고로 한국의 톱티어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름 말하면은 제 채널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의 톱티어 대기업이었는데 저한테 연봉 1억 원을 줬었어요. 그리고 연봉 1억 원 정도 내면은 한국도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제가 거기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 많이 겪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거기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뭐 경력을 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었어요.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공학 박사가 받는 초봉 수준의 연봉을 받았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때 연봉이 13만 5천 불 좀 안 되는 그 정도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14만 5천 불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제 첫 직장은 그런 연봉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한국의 톱티어 대기업 있잖아요. 그 대기업 한 6년 이상 다녀주면은 이제 참고로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갔던 대기업에서 저는 과장을 받았어요. 근데 한 6년 정도 한국 그 대기업에서 미국 공학 박사를 소지하고 열심히 일해주면 보통 부장을 많이 받아요. 부장 많이 받는데 그럼 연봉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부장급 엔지니어예요. 근데 제 지금 현재 연봉은 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 제 연봉은 1억 3천만 원 정도 언저리였겠지만 저는 지금 미국에서 25만 불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미국 온 걸 잘한 거죠. 그리고 초봉 수준에서도 한국 대기업 1억 대비 미국 대기업 13만
5,000불이라고 치면은 약 1억 5천만 원이니까 일단 미국 대기업이 그 뭐랄까 회사에서 주는 돈의 그 어떤 레벨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억대 연봉 정도를 받으면 연봉의 3분의 1 정도는 다 세금으로 나가요. 다 그래요, 어디나. 자, 그래서 뭐 세금 차이에 의해서 뭐 미국 갔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연봉을 더 많이 주잖아요. 결국에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건너와서 힘든 게 세금 탓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기업을 만약에 안 가고 한국 대기업을 가면은 연봉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 있는 게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그 정도 억대 연봉 받으면 다 그 정도 내야 돼요. 그 정도 그 비율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미국 사는 게 손해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집값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집값은 한국과 미국의 집값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국은요, 전세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란 제도가 있고 구매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월세랑 구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월세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웬만한 그런 직장에 있는 그런 중소 대도시 뭐 그런 주변에 한 달 렌트 월세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1,500불 정도 월세를 내요. 근데 그 한국 돈으로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아무리 서울에서 인근에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월세를 산다고 해도 뭐 이렇게 많이 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미국이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집 구매가를 비교해 보시면요, 미국 중소대도시 인근 서버브 지역에서 그런 여러분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앞마당 잔디밭 있고 뒷마당 잔디밭 있고 수영장 있고 뭐 그런 한 2층 정도 되는 양옥집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차고 이렇게 문 딱 열리고 차 한 2대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전형적인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집이요, 한 30만 불에서 35만 불 정도 사이면은 그런 집 되게 괜찮은 거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구매를 할 때 집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행이 모기지라고 하는 은행 대출 시스템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30년 할부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값의 한 5% 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집값의 95%는 30년 할부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토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년 할부로 연 이자 4% 정도로 이렇게 집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13만 5천 불 정도 연봉 받았을 때 샀던 집, 제가 그때 샀던 집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 영상 뒤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박사 딱 맞추고 거의 초봉 수준으로 샀던 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집과 그 규모랑 그게 제 기억으로 그게 168평이었거든요. 168평인데 수도권에서 168평짜리 집을 박사학위 마치고 살 수가 없어요. 연봉 1억을 받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뭐 한 아파트, 일단 서울 시내 안에 뭐 웬만한 아파트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뭐 수도권 정도 구매 가능하겠죠, 연봉 1억으로. 근데 구매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 전부 분석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수도권 뭐 경기도 일대라고 치면은 뭐 한 20 몇 평짜리 아파트 거의 한 3, 4억 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닭장 같은 한국 아파트 대비 미국의 그 앞마당 잔디밭 있고 그런 넓은 그런 미국식 양옥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그 구매가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집값이 되게 싼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30년 할부로 은행에서 집 산다고 융자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융자 안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30년 할부는 굉장히 표준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을 구매 가능한 능력이 되시면 집값이 정말 싸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집값 때문에 미국이 살기 힘들다 하시면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현재 본인 소유의 집이 없고 남의 집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남의 집 월세는 학생 때 주로 사는 거지, 직장을 잡게 되면은 남의 집 월세를 이제 청산하고 보통 자기 집을 구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사 마치고 본인이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은 집을 사시는 게 미국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월세 사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세 때문에 미국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그런 맨하탄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실리콘밸리 막 이런데, 정말 집값 비싼데 한가운데 이런 데는 집 사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도 청담동, 뭐 도곡동, 대치동 한가운데 집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다 물려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뉴욕 맨하탄에 어떻게 집을 사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런 거는 되게 비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구매 가능한 범위는 보통 미국 중소대도시의 인근 서버브 지역, 한국말로 하면 교외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가에 있는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사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 때문에 미국에서 집값 비싸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뉴욕 맨하탄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LA 다운타운 이런 데 사는 걸 고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도시 라이프를 즐기고 뭔가 좀 뭐랄까 그런 미국의 도시 라이프의 어떤 그런 간지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그런 현실 모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중소대도시의 그런 서버브에 있는 주택가에 그런 미국식 주택을 구매해서 사는 게 뭐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삶이고, 대부분 미국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금 때문에 미국에 살기 힘들다, 집세 때문에, 집값 때문에 미국에 살기 힘들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의료비가 비싸서 미국에 살기 힘들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의료비가 비싼 건 맞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직장이 없이,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그런 회사를 못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한번 걸리면 뭐 한 100불, 200불 깨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미국 생활비가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시면요, 회사에서 의료보험, 치과보험, 그리고 안경보험까지 그 회사에서 다 서포트를 해줘요. 물론 그 보험비를 내야겠죠. 보험비를 냈지만 그게 막 감당 못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감기에 걸리든 뭐 두통이 있든 뭐 아니면 뭐 눈이 뭐 충혈돼 가지고 뭔가 염증이 생겼든 뭐 그런 걸로 의사를 찾아가면요, 그 회사에서 주는 그 회사 보험을 가지고 가면요, 의사 한 번 만날 때마다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보험 같은 경우는 20불이에요. 이걸 코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2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20불을 내고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뭐 MRI를 찍거나 수술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20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감당 못할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주는 의료보험은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본인이 그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 그리고 제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족이 있는데, 저는 한 달에 약 400 몇 불 정도 내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 열어봐야 되는데 400 몇 불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감당 못할 만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받는 연봉에 비하면 그 정도 금액은 감당 못할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의료보험 같은 거는 사실 회사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만큼 좋은 보험을 받고 있냐면 이 보험이 제가 그 실제로 만약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런 보험을 그냥 자기 돈으로 구입하려면 약 한 달에 약 2,000불이 넘는 월 2,000불이 넘는 어치의 보험 패키지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거의 한 달에 약 1,600불 가량 정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보험을 유지하는데 제 보험료로 가족 보험료로 월 한 약 400 몇 불 정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좋은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 보험이 있다면 제가 의사를 한번 만날 때마다 2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기 걸리면 20불 내면 되는 거고, 뭐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눈에 염증이 생기면 또 20불을 내고 의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막 의료비가 감당 안 될 만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기업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 근데 미국도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녀줘야겠죠. 근데 미국에 대기업 다녀주면요, 복지 혜택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도 걱정할 게 안 돼요. 자, 근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이제 정체가 알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이 없고, 그리고 아니면 뭐 뉴욕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그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나 뭐 이런 대도시 다운타운에 막 살려고 하신 분들이 두 번째 부류일 수도 있겠고, 세 번째 부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연봉이 뭐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각종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니면 뭐 식당에서 본인이 뭐 식당을 차려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감기 한 번 걸리면 정말 몇백 불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 부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기업에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미국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던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드릴까요? 이런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저처럼 정말 미국의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다니면서 그런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보면은, 저도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상을 가끔 이렇게 보면 딱, 저 사람은 어느 회사에 있구나 딱딱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런 미국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요, 전 딱 한 명 봤어요. 그 수많은 채널 중에서.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냐면, 뭐 미국에서 인턴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국 인턴 아니면은 계약직이라고 해서 딱 1년만 일하다가 그 계약 연장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임시직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베네핏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돈 벌려고 이런 개인 방송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되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방송 같은 거 볼 때는요, 항상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 그 백그라운드가 자기랑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대부분의 이제 뭐 인터넷 블로그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안 되세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1년 계약직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미국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베네핏 있잖아요. 연봉 외에 그런 복지 혜택,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걸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 거를 그 사람 다니는 인사과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금 인턴이나 계약직으로서 받는 그 연봉과 베네핏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얘기만 맨날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의 구독자분이 대부분 엔지니어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보자면, 엔지니어가 막 실리콘밸리에서 집 사기 뭐 이런 주제로 막 블로그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컨텐츠가 되게 이상한 컨텐츠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동남아 유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청담동이나 도곡동, 뭐 대치동 이런 데 지금 집 사기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의 그런 노른자 땅들은요, 사실 부모님이 사주셔야지 되는 거고, 아무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 다녀도 거기서 자기 월급으로 집 사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랑 똑같은 컨텐츠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집 사기 이런 거 뭐 하고 있으면요, 사실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물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의 번 돈을 다 모기지로 들이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아는 미국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그 유학생 말고 미국인 친구들은요, 집을 안 사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월세로 있으면서 경력 쌓은 다음에요, 나중에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가서 좀 좋은 자리 꿰차고 가서 거기서 그때 집을 사요. 한국도 그럴걸요? 강남에 여러분들이 학위 마치고 첫 직장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강남에 집 살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죠. 강남에 있는 회사 다니면서 경력 쌓으면서 집은 어디 수도권 이런 데 사시겠죠. 그럼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럼 어디까지나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로 미국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게 힘들다는 정말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진짜 이유, 피상적인 이유가 아닌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거의 약 30분가량이 다 돼가요. 그래서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2부에서 계속 할게요. 지금 이게 아마 시즌3 제55화로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뒤에서 하는 얘기는 이 다음화 시즌3 제56화에 계속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be continued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